잠자며 듣는 조선실록, 오늘 밤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밤이 깊어가는 이 시간에 역사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시거나 귀만 기울여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1545년 을사사화가 끝난 뒤 약 20년에 걸친 조선 정치의 변화입니다.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세월, 그리고 그 권력이 어떻게 유지되고 또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차분히 되짚어봅니다. 잠이 오면 그대로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어둠 속에서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조선 왕조실록 등 공개 사료를 바탕으로 한 역사 해설입니다. 인물의 속마음과 사적인 대화는 사료로 단정하지 않고 맥락을 돕는 서술로만 다룹니다. 이야기는 15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38년을 재위한 왕이었습니다. 왕이 세상을 떠나면 왕위는 다음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인종이 즉위했습니다. 중종의 장남이었습니다. 인종은 학문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살인파 학자들과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인종의 재위는 짧았습니다.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종이 즉위했습니다. 1545년 7월의 일입니다. 명종은 중종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인종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명종의 어머니는 문정왕후였습니다. 명종은 12세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왕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기록합니다. 명종이 즉위하니 대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수렴청정이란 왕이 어릴 때 왕대비가 말 뒤에서 정사를 듣고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문정왕후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겠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인종 시절 조정의 중심은 유님, 유관, 이현적 같은 살인파 인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대윤이라 불렀습니다. 대윤은 큰 윤씨라는 뜻입니다. 유님이 장경왕후의 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명종이 즉위하자 권력의 축이 달라졌습니다.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영과 그 일파가 조정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소윤이라 불렀습니다. 작은 윤씨라는 뜻입니다. 대윤과 소윤, 이 두 세력의 갈등은 단순히 개인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인종 시절의 질서와 명종 시절의 질서 사이에 틈이 있었고 그 틈 속에서 정통성, 인사, 명분이라는 세 가지 줄이 서로 엉키며 긴장이 쌓였습니다. 명종실록은 기록합니다. 소윤이 대윤을 제거하려 하였다. 1545년 10월 유님이 파직되었습니다. 유관과 이현적이 유배되었습니다. 다른 인사들도 차례로 조정에서 밀려났습니다. 이것이 을사사화입니다. 하지만 사화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화는 끝이 났어도 그 여파는 계속되었습니다. 을사사화 이후 조정은 조용해졌습니다.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조선의 정치는 말로 움직였습니다. 삼사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이 세 기관은 왕과 조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상소를 올려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을사사화 이후 삼사는 조용해졌습니다. 명종실록 1년 11월 기사를 보면 대간이 탄핵을 하지 않으니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강이 해이하다는 표현은 두 가지로 읽힙니다. 하나는 실제로 기강이 무너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조정은 큰 소리보다 조용한 절차로 움직였습니다. 상소가 줄어들었습니다. 비판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인사가 많아졌습니다. 누가 어느 자리에 가는지, 누가 파직되고 누가 승진하는지 그 명단이 조정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윤원영이 인사를 장악했습니다. 명종실록 2년 기사를 보면 윤원영이 대소 인사를 모두 손에 넣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인사를 장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요직에 앉히고 멀리 있는 사람을 지방이나 한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차였습니다. 법을 크게 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절차를 반복하면 조정의 색깔이 바뀝니다.
을사사와 이후 몇 년 동안 조정에는 안전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안전한 사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을 적게 하는 사람입니다. 문정왕후나 윤원영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소를 올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명종실록 3년 기사를 보면 조정이 고요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요하다는 것은 평화롭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억눌렸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잠시 숨을 고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명종은 성장했지만 친정, 왕이 스스로 정사를 맡는 것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명종실록 8년 기사를 보면 명종이 친정을 하려 하였으나 대비가 여전히 정사를 주관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명종이 20세가 넘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수렴청정은 대개 왕이 성인이 되면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명종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문정왕후는 명종이 20세가 넘어서도 수렴청정을 유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록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을 기록합니다. 명종이 어렸을 때부터 문정왕후가 정치에 깊이 관여해왔고 조정의 인사와 결정 통로가 문정왕후를 중심으로 짜여 있었다는 점, 윤원영이 문정왕후의 동생으로서 외척의 위치에 있었다는 점, 이러한 요소들이 겹쳐서 수렴청정이 길어졌다고 익힐 수 있습니다. 외척이란 왕비의 친족을 뜻합니다. 조선에서 외척의 힘은 왕과의 거리에서 나왔습니다. 왕비의 동생, 왕비의 아버지, 이들은 왕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그 가까움은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윤원영의 영향력은 문정왕후와의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명종실록 여러 곳에서 윤원영이 대소사를 모두 자전, 문정왕후가 내통하여 결정했다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내통이란 안으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궁궐 안쪽과 바깥쪽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을사사와 이후 10년, 조정은 이런 구조로 유지되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위에서 결정하고 윤원영이 아래에서 인사와 상소의 통로를 관리하고 명종은 그 구조 속에서 왕의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기 조정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비판의 약화입니다. 3사가 활동하지 않거나 활동해도 문정왕후와 윤원영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인사의 집중입니다. 윤원영과 가까운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셋째, 명분의 고정입니다. 대비의 수렴청정은 어린 왕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이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명종실록 10년 기사를 보면 대비가 여전히 정사를 관장한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 명종은 22세였습니다. 말이 상소가 되고 상소가 인사가 되고 인사가 명단이 됩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조정의 분위기는 천천히 고정됩니다. 조정은 큰 소리보다 조용한 절차로 움직입니다. 1550년대 조선에는 다른 불안 요소도 있었습니다. 명종실록 10년, 12년 기사를 보면 외구의 출몰, 흉년, 릴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불안이 겹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정은 안정을 우선시했습니다. 안정이란 변화를 줄이고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1555년 을묘외변이 일어났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해안에 왜구가 대규모로 침입한 사건입니다. 명종실록 10년 4월 기사를 보면 전라도 영암, 장흥 등지에 왜적이 침입하여 수천 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에 큰 압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치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권력은 여전히 유지되었습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여기까지가 을사사와 이후 10년의 흐름입니다. 조정은 조용했습니다. 말이 줄었습니다. 인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외척의 권력이 유지되었습니다. 권력이 유지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조선의 정치 구조에서 권력은 세 가지로 유지되었습니다. 첫째, 명분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통로입니다. 결정이 전달되고 집행되는 경로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인사입니다. 사람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권력은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명분은 수렴청정이었습니다. 어린 왕을 돕는다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비록 명종이 20세가 넘었어도 수렴청정이라는 형식은 유지되었습니다. 통로는 삼사와 승정원이었습니다. 삼사는 상소를 올리는 기관이었고 승정원은 왕명을 전달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이 두 통로가 문정왕후와 윤원영을 거쳐 움직였습니다. 명종실록 15년 기사를 보면 윤원영이 승지를 통해 대소사를 자전에 아뢰고 결정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인사는 반복되었습니다. 윤원영과 가까운 인사들이 이조판서, 병조판서, 대제학 같은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명종실록 12년, 14년, 16년 기사를 보면 핵심 직책이 윤원영의 측근으로 채워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런 구조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숨을 고릅니다. 균열은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1558년 양재역 벽서 사건입니다. 명종실록 13년 9월 기사를 보면 양재역 한양과 경기 지역을 잇는 역참에 벽서벽에 붙인 익명의 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글에는 여준여균유주, 문정왕후를 뜻함과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 등이 권세를 농간하니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벽서는 익명입니다.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권력을 비판하는 글이었습니다. 조정은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벽서를 쓴 사람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명종실록 13년 9월 12월 기사를 보면 여러 인사들이 조사를 받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정원각이라는 인물이 벽서를 쓴 혐의를 받았고 후에 처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첫째, 외부에서 권력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비판이 삼사를 통해 올라오지 않고 익명의 벽서로 나타났다는 것은 공식 통로가 막혀 있었다는 뜻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둘째, 조정이 그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점입니다. 강한 반응은 권력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정은 큰 소리보다 조용한 절차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벽서 사건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균열은 명종의 성장이었습니다. 명종은 12세에 즉위했습니다. 1550년대 중반, 명종은 2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실록 여러 곳에서 명종이 친정을 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명종실록 15년 기사를 보면 명종이 대신들에게 이제는 친정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을 유지했습니다. 명종실록 같은 해 다른 기사를 보면 명종이 여전히 자전에게 아뢰고 정사를 행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긴장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명종과 문정왕후 사이에 직접적인 갈등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조적 긴장이 있었다고 읽힐 수 있습니다. 왕이 성인이 되면 스스로 정사를 맡는 것이 원칙인데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균열은 윤원영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명종실록 16년, 17년 기사를 보면 윤원영과 가까웠던 인사들 사이에 갈등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권력이 오래 유지되면 그 안에서 이익을 둘러싼 경쟁이 생깁니다. 누가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할지, 누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질지. 이런 경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정 안에서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릅니다. 여기까지가 1550년대 후반의 흐름입니다. 156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565년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종실록 20년 4월 기사를 보면 대왕 대비 윤씨가 승하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문정왕후는 65세였습니다. 20년간 수렴청정을 주도한 인물이었습니다. 문정왕후의 죽음은 권력 구조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정왕후는 명분의 중심이었습니다. 대비가 어린 왕을 돕는다는 명분은 문정왕후가 살아있을 때 유지되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그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윤원영의 권력도 흔들렸습니다.
윤원영의 영향력은 문정왕후와의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그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명종실록 20년 5월 기사를 보면 윤원영이 파직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파직은 법적 절차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었습니다. 명종실록에는 윤원영이 권세를 남용하고 부정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이유는 오래전부터 있던 것이었습니다. 왜 문정왕후가 살아있을 때는 파직되지 않았고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바로 파직되었을까요? 권력은 보호막이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살아있을 때 윤원영은 그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보호막이 사라졌습니다. 윤원영은 지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명종실록 20년 6월 기사를 보면 윤원영이 강릉으로 유배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후에 윤원영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명종실록 22년 기사를 보면 윤원영이 사약을 내려 죽이는 것 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조정은 조용했습니다. 윤원영의 몰락은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따랐고 명분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빨랐습니다.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달 만에 윤원영은 조정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말이 상소가 되고 상소가 인사가 되고 인사가 명단이 됩니다. 이 흐름은 거꾸로도 작동했습니다. 명단이 바뀌면 인사가 바뀌고 상소가 바뀌고 말이 바뀝니다. 1565년 이후 조정에는 새로운 인사들이 등장했습니다. 명종실록 20년 하반기 기사를 보면 이조판서, 병조판서 같은 요직에 새로운 인물들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들은 윤원영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사도 조금씩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명종실록 21년 기사를 보면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올린 상소가 증가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상소의 내용은 주로 윤원영 시절의 부정을 규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청산이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종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1567년 명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종실록 22년 6월 기사를 보면 명종이 승하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명종은 34세였습니다. 재위 22년이었습니다. 명종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후사가 없었습니다. 왕위는 중종의 다른 아들 계통으로 넘어갔습니다. 선조가 즉위했습니다. 선조는 중종의 손자였습니다. 덕흥대원군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여기까지가 2부의 흐름입니다. 문정왕후의 죽음, 윤원영의 몰락, 명종의 승하, 선조의 즉위. 이 네 가지가 1565년부터 1567년 사이에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권력은 한 사람에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선조는 16세에 즉위했습니다. 선조실록 즉위년 6월 기사를 보면 덕흥군의 아들 하성군이 즉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선조는 중종의 손자였지만 직계가 아니었습니다. 명종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방계에서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선조 즉위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외척 정치의 단절입니다. 선조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선조는 즉위 당시 어렸지만 수렴청정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외척의 영향력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살인파의 재진입입니다. 을사사와 이후 지방으로 물러났던 살인파 학자들이 다시 조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조실록 즉위년 1년 기사를 보면 이왕, 조식 같은 살인파 학자들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들은 명종 시절 조정에서 멀리 있었습니다. 선조가 즉위하자 이들은 다시 불려왔습니다. 조정은 다시 말이 많아졌습니다. 삼사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선조실록 2년 기사를 보면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올린 상소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상소의 내용은 주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명종 시절의 부정을 청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선조 시대의 새로운 정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상소가 되고 상소가 인사가 되고 인사가 명단이 됩니다. 이 흐름이 다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달랐습니다. 명종 시절에는 말이 줄어들고
인사가 집중되었습니다. 선조 시절에는 말이 증가하고 인사가 분산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숨을 고릅니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도 시작되었습니다. 살인파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살인파 안에도 여러 갈래가 있었습니다. 동인과 서인. 이 두 갈래는 1575년경 나타났습니다. 선조실록 8년 기사를 보면 조정이 동서로 나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동인과 서인의 분열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인사 문제였습니다. 이조전랑이조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직책의 임명을 둘러싸고 김효원과 심의겸이 대립했습니다. 김효원은 동인의 중심이 되었고 심의겸은 서인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선조실록 8년 기사를 보면 김효원과 심의겸이 서로 다투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다툼의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누가 이조전랑에 적합한지, 누가 인사를 담당해야 하는지. 하지만 이 다툼은 확대되었습니다. 왜 확대되었을까요? 인사는 권력의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이조전랑을 누가 맡는지에 따라 조정의 요직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는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김효원과 심의겸의 다툼은 개인의 다툼이 아니라 두 세력의 다툼으로 익혔습니다. 조정은 큰 소리보다 조용한 절차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동서 분열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선조실록 9년, 10년 기사를 보면 동인과 서인 사이의 상소 공방이 반복되었습니다. 동인은 서인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고 서인은 동인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을사사화와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을사사화는 한쪽이 다른 쪽을 제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동서 분열은 양쪽이 상소와 인사로 경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거가 아니라 견제였습니다. 하지만 견제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선조실록 12년 기사를 보면 동서의 다툼이 격렬해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선조는 중간에 있었습니다. 선조실록 여러 곳에서 선조가 동서를 화해시키려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지만 화해는 쉽지 않았습니다. 1570년대 중반, 조선 조정은 두 개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을사사화 이후 쌓인 외척 정치의 청산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갈등, 즉 동서 분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릅니다. 여기까지가 선조 초기의 흐름입니다. 을사사화 이후 약 20년. 이 시간 동안 조선 정치는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 첫째, 을사사화 직후의 침묵입니다. 삼사가 조용해지고 인사가 집중되었습니다. 둘째,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장기 집권입니다. 외척이 권력을 장악하고 수렴청정이 20년 가까이 유지되었습니다. 셋째, 문정왕후의 죽음과 윤원영의 몰락입니다. 권력 구조가 전환되었습니다. 넷째, 선조 즉위와 살인파의 재진입입니다. 조정이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다섯째, 동서 분열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갈등이 나타났습니다. 이 5단계는 각각 독립적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을사사화가 외척 정치를 가능하게 했고, 외척 정치의 종결이 살인파의 재진입을 가능하게 했고, 살인파의 재진입이 동서 분열을 낳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이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실록은 개인의 잘못을 기록하기도 하고 구조의 변화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명종실록 사평, 역사가의 평가를 보면 문정왕후에 대해 천성이 강하고 권력을 좋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지만 같은 사평에서 외척이 권력을 장악하면 기강이 무너진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것은 구조에 대한 평가입니다. 을사사화 이후 20년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한 가지 방법은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문정왕후가 권력을 좋아했고 윤원영이 부정을 저질렀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해석입니다. 다른 방법은 구조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왕이 어릴 때 수렴청정이 시작되고 수렴청정이 길어지면 외척이 권력을 잡고 외척이 권력을 잡으면 인사가 집중되고 인사가 집중되면 견제가 약해지고 견제가 약해지면 부정이 생긴다는 흐름입니다. 두 가지 방법은 모두 타당합니다. 개인의 선택도 중요하고 구조의 흐름도 중요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두 가지를 모두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을사사화는 1545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20년 이상 이어졌습니다.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 그 권력이 무너질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권력이 무너진 뒤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기까지 또 시간이 걸립니다. 조정은 큰 소리보다 조용한 절차로 움직입니다. 말이 상소가 되고 상소가 인사가 되고 인사가 명단이 됩니다. 이 흐름은 반복되었습니다. 을사사화 이후에도, 동서분열 이후에도, 그 다음 시대에도 조선 정치는 이 흐름 속에서 천천히 변화했습니다. 잠자며 듣는 조선실록,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